저 살아있어요. 수천만 원짜리 양복을 입은 남자가 먼지투성이 바닥 위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자를 올려다보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떨리는 손을 내밀어 남자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우리 아기가 이렇게 컸어? 엄마가 못 알아봐서 미안해. 고철에 긁혀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습니다. 손마디가 굵게 튀어나와 있었고 손톱 사이에 기름때가 끼어 있었어요. 그 거친 손이 남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 뿐이었어요. 과연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본편 시작합니다. 1989년 봄 서울에 사는 23세 윤혜경은 약학대학 3학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을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여의고 장학금 하나로 겨우 학교를 다녔어요. 아침은 편의점 삼각김밥, 점심은 매점 컵라면, 저녁은 약국 아르바이트 사장님이 건네주는 단팥빵과 기숙사에 돌아오면 밤 11시 냄비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형광등 지직거리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드는 게 혜경의 매일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면 서랍 속 각설탕을 하나 꺼내 입에 넣고 녹여 먹었어요. 그게 혜경의 야식이었죠. 그런 혜경 앞에 최정민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건 의학 동아리 모임에서였어요. 의대본과 3학년, 눈매가 선하고 보조개가 살짝 들어가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윤혜경이요. 커피 한 잔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저 바빠서요. 혜경이 아무리 매몰차게 돌려보내도 정민은 기분 나쁜 내색 한 번 없이 웃으면서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또 나타났어요. 결정적이었던 건 여름 기말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혜경 앞에 정민이 김밥과 미역국을 들고 계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닐봉지를 여는 순간 김 냄새와 참기름 냄새가 더운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밥 안 먹었죠? 괜찮아요. 안 배고파요. 그 순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혜경의 귀까지 빨갛게 물들었고 정민은 웃음을 참으며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배도 대답했으니까 이건 받아야죠. 계단에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미역국 보온통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한 모금 마시는데 뜨끈한 국물이 속으로 내려가면서 코끝이 시큰했어요. 누군가 자기 밥을 걱정해 준 게 부모님 돌아가시고 처음이었거든요. 혜경 씨, 왜 울어요? 안 울어요. 국이 뜨거워서 그래요. 정민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혜경이 국물을 다 마실 때까지 기다려 주었어요. 그날 이후 혜경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의 집안이 청암바이오 재벌가라는 걸 알게 된 날 혜경은 사흘간 연락을 끊었어요. 나흘째 찬바람에 코끝이 빨개진 정민이 약국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기분 나쁜 거 알아요. 집안 얘기를 안 한 건 내가 잘못했어요. 혜경 씨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이 아닌가요? 정민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상자를 여니 가느다란 은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건 아니었지만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글씨로 두 사람의 이니셜과 날짜가 새겨져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 아이한테 물려주고 싶어서요. 멋쩍게 웃으며 미래를 진지하게 말하는 그에게 혜경은 나도 모르게 미소로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늦가을 혜경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민에게 말했을 때 정민은 한참을 말없이 혜경의 손을 잡고만 있었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두려운 거였죠.
25 청년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건 무거운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민은 혜경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혜경 씨, 나한테 맡겨요. 내가 책임질게요. 졸업하면 바로 결혼합시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민의 어머니 신말자 여사는 아들의 카드, 사용 내역과 통화 기록을 하나하나 뒤져서 혜경의 존재를 알아낸 사람이었습니다. 혜경이 임신했다는 사실까지 전부요. 신말자 여사는 청한그룹 창업주의 부인으로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자기 손 안에 쥐고 흔드는 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반드시 자기가 골라야 하고 집안의 격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 이 사람의 평생 신념이었죠. 혜경이 출산을 두어 달쯤 앞둔 어느 날 신말자 여사가 사람을 보내 혜경을 불러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커피숍이었어요. 혜경은 불어난 배를 감추듯 코트를 여미고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숍 안에는 잔잔한 피아노 곡이 흘렀고 테이블 위 꽃병에 백합이 꽂혀 있었는데 그 달콤한 향이 오히려 숨을 막히게 했어요. 맞은편에 앉은 신말자 여사는 밍크 코트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혜경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인사도 없이 탁자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밀었습니다. 혜경의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님의 사망신고서, 장학금 수혜 내역, 기숙사 거주 기록, 심지어 약국 아르바이트 급여 명세서까지. 혜경의 인생이 종이 몇 장 위에 낱낱이 벌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내 형편이야. 이런 형편에 애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니? 혜경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말자 여사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넌 우리 집 며느리는 못 된다. 그건 확실히 해두마. 하지만 뱃속에 있는 건 우리 집안 핏줄이니까 아이는 내가 데려가서 키우겠다. 최고의 학교, 최고의 환경, 부족한 거 하나 없이. 넌 아직 젊잖아. 학교도 다시 다니고 새 인생 살면 돼. 혜경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숙사에서 젖을 물릴 거야? 분유값은 병원비는 감정으로 되는 일이 아니야. 신말자 여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혜경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위하는 거라면 이 아이한테 내가 뭘 해줄 수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 그 말이 혜경의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습니다. 사랑한다. 지키겠다. 그런 말은 머릿속에 가득했지만 그래서 뭘 해줄 수 있는데? 라는 그 한마디 앞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신말자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가끔 아이 사진 보내줄 테니까 잘 크고 있다는 거 내 눈으로 확인하게 해줄게. 현명하게 생각해라. 구두 소리가 멀어지고 혜경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숍의 피아노 곡이 바뀌었는데 무슨 곡이었는지 혜경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뱃속에서 아이가 발로 차는 감촉만이 유일하게 진짜인 것 같았어요. 아이가 태어난 건 이듬해 초여름이었습니다. 혜경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산부인과에서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품에 안겨줬을 때 혜경은 아기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먹만 한 얼굴, 꼭 감은 눈, 아직 다 펴지지 않은 작은 귀, 혜경의 손가락을 꼭 쥐는 새끼손가락. 그 모든 게 세상에서 가장 예뻤고 세상에서 가장 아팠습니다. 아기에게서 나는 우유 같은 냄새가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았어요. 혜경은 손목에서 은팔찌를 풀었습니다. 정민이 채워준 그 팔찌요. 아기의 가느다란 손목에 감아주었는데 팔찌가 아기 손목에도 헐렁했습니다. 혜경은 조심스럽게 한 바퀴 더 감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엄마가 주는 거야.
아빠가 엄마한테 처음 준 선물인데 엄마가 너한테 물려주는 거야. 나중에 크면 이걸 보고 엄마를 기억해줘.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틀 뒤 신말자 여사가 보낸 사람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여자와 양복을 입은 남자. 간호사에게 서류를 보여주더니 신생아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혜경은 그 발소리가 복도에 울리는 걸 듣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비틀거렸지만 아기를 안고 있는 간호사에게 뛰어갔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조금만 더 안고 있을게요. 혜경은 아기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기의 체온이 가슴팍으로 스며들었고 작은 숨소리가 혜경의 목 아래에서 간질간질했어요. 혜경은 그 숨소리를 한 번이라도 더 기억하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혜경은 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나가는 여자의 뒷모습이 복도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혜경은 병실 문 앞에 서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복도에는 옆 병실에서 들려오는 다른 아기 울음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고 혜경은 그 소리를 들으며 무릎이 꺾여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윤혜경이 자기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습니다. 혜경은 그날 이후 아이가 부유한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엄마 자리는 비었지만 적어도 배고프지는 않을 거라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학교에 다니고 따뜻한 방에서 잠들 거라고. 그렇게 믿는 것만이 혜경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혜경은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처음부터 지켜질 생각조차 없었던 거짓말이라는 걸요. 혜경이 아이를 보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을 퇴원한 혜경은 기숙사로 돌아갔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강의에도 나가지 못하고 밥도 넘기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이불 속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젖이 불어올 때마다 수건으로 가슴을 꽁꽁 동여맸는데 그 통증이 아이를 떠올리게 해서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아야 했어요. 그 사이 신말자 여사는 아들 정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혜경이 아이를 낳은 줄도 몰랐습니다. 어머니인 신말자 여사가 먼저 손을 쓴 겁니다. 정민이 실습을 마치고 늦은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던 신말자 여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정민아, 앉아봐라.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그 윤혜경이란 애 말이다. 아이를 유산했어. 그리고 본인이 학업을 위해 떠났다더구나. 정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혜경 씨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여기 봐라. 신말자 여사가 봉투에서 꺼낸 건 혜경의 이름과 도장이 찍힌 서류였습니다.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하단에는 혜경의 서명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물론 전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신말자 여사가 변호사를 시켜 만들어낸 가짜 각서였죠. 정민은 그 서류를 들고 한참을 읽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종이를 꽉 쥐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라고요? 혜경 씨가 직접 쓴 거라고요? 내가 거짓말을 왜 하겠니? 그 애가 선택한 거야. 너도 이제 정신 차려라. 정민은 그날 밤 혜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혜경의 번호는 이미 신말자 여사 쪽에서 끊어버린 뒤였거든요. 정민은 기숙사로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혜경은 이미 퇴실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정민은 서재 책상 위에 놓인 그 각서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혜경의 이름 석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빨간 도장이 선명했어요. 정민은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혜경 씨가 정말 떠난 거라면 자기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아이가 유산되었다면 이 관계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고. 정민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파헤치면 자기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너무 크다는 걸 25의 정민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석 달 뒤 신말자 여사는 정민의 정략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상대는 대형 건설사 회장의 딸이었어요. 신말자 여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서재 서랍 안에는 며칠 전 산부인과에서 데려온 아기 최희안의 출생신고서가 들어 있었어요. 신말자 여사는 그 서랍을 열어 출생신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서류를 반으로 접어 핸드백 안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신말자 여사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기도 쪽에 아이 맡길 수 있는 데가 있다면서 조용하고 입이 무거운 곳으로 알아봐.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된 아기 최희아는 그렇게 경기도 외곽의 한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신말자 여사가 직접 간 것은 아니었어요. 비서가 아기를 담요에 싸서 안고 갔고 보육원 원장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며 절대 이 아이의 출처를 밝히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아기의 손목에는 혜경이 채워준 은팔찌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보육원 직원이 팔찌를 빼려 했지만 원장이 말렸어요. 그냥 둬. 부모가 채워준 거면 함부로 빼는 게 아니야. 그 팔찌가 이 아이의 유일한 과거이자 36년 뒤 진실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편 혜경은 서울을 떠났습니다. 기숙사를 빼고 약학대학의 휴학계를 낸 뒤 짐 가방 하나를 들고 시외버스에 올랐어요. 버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면서 혜경은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요. 충청도의 작은 읍내에 내린 혜경은 보건소 계약직 자리를 겨우 구했습니다. 약사 자격증은 없었지만 약대 3학년까지 다닌 경력이 있으니 보건소에서 약품 정리와 간단한 상담 보조 일을 맡겼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먹고 자는 데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혜경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신말자 여사 측에서 보내오는 사진 덕분이었습니다. 석 달에 한 번쯤 우편함에 사진이 담긴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처음 한두 번은 정말 이한이의 사진이었을 겁니다. 보육원에 보내기 전 신말자 여사 집에서 찍어둔 것이었으니까요. 혜경은 그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방벽에 테이프로 붙여놓고 매일 밤 들여다보았어요. 잘 먹고 있구나. 따뜻한 데서 자고 있구나. 엄마가 못 해준 걸 저 집에서 다 해주고 있구나. 혜경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혜경은 한번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아이를 직접 보고 싶었던 겁니다. 사진만으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주소를 수소문해서 청한그룹 본가가 있는 동네까지 찾아갔는데 대문 앞에 서는 순간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윤혜경 씨 맞으시죠? 네, 저는 아이를 보러. 이쪽으로 오시죠. 남자는 혜경을 근처 커피숍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라고 자기를 소개한 그 사람은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윤혜경 씨, 심 여사님 측에서 전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접근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합의금을 드릴 용의가 있으니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혜경은 그 종이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합의금이라는 글자 옆에 적힌 금액이 눈에 들어왔지만 숫자가 읽히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를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한 번만이요. 그건 어렵습니다. 다시 오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혜경은 결국 아이를 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시외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창밖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세다가 어느 순간부터 새는 것도 잊고 울기만 했어요. 그 뒤로 혜경은 다시 서울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법이라는 말, 경찰이라는 말이 혜경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거든요. 가난하고 혼자이고 아무런 힘도 없는 여자가 재벌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해 사진이 끊겼습니다. 우편함을 열어도 아무것도 없었고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도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습니다. 혜경은 밤마다 벽에 붙여놓은 사진들을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잘 자라고 있겠지. 학교도 다니고 있겠지. 엄마가 없어도 배는 안 고프겠지. 혜경은 그렇게 1년을 버텼고 5년을 버텼고 10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36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혜경의 아들 최이아는 보육원에서 미국 입양 가정으로 보내졌고 다니엘 윌슨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아기 손목에 채워져 있던 은팔찌는 입양 서류와 함께 비닐 봉투에 담겨 대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팔찌를 다시 한국 땅에서 보게 되기까지 혜경은 아들이 버려졌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했습니다. 혜경의 아들 최이아는 보육원에서 6달을 보낸 뒤 미국 미시간주의 한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새 부모의 이름은 토마스 윌슨과 수전 윌슨. 남편은 마을 소방서에서 일하고 아내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평범한 부부였어요. 오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입양을 신청했다가 한국에서 온 이 아기를 받아 안았고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미시간의 조용한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양부모는 다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양아버지 토마스는 비번인 날이면 다니엘을 어깨에 태우고 동네를 걸었고 양어머니 수전은 아침마다 팬케이크를 구워주며 시럽을 듬뿍 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들어가면서 달라졌습니다. 다니엘은 교실에서 유일하게 동양인 얼굴을 가진 아이였어요. 너 엄마 아빠는 왜 너랑 안 닮았어? 너네 나라로 돌아가면 되잖아. 10살쯤 되었을 때 학교에서 울면서 뛰어들어온 다니엘이 양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를 낳은 사람은 왜 나를 버린 거예요? 수전은 한참을 다니엘을 안아주다가 서랍에서 작은 비닐 봉투를 꺼냈습니다. 입양 서류와 함께 보관해 두었던 것이었어요. 봉투 안에 낡은 은팔찌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다니엘, 이건 내가 한국에서 올 때 손목에 채워져 있던 거야. 너를 낳은 엄마가 직접 채워준 거래. 이게 뭔데요? 널 사랑했다는 뜻이야. 버린 게 아니라 보내야만 했던 거야. 이 팔찌가 그 증거란다. 수전은 아이들을 오래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말이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어떤 말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날 수전이 해준 그 말 한마디가 다니엘의 인생을 붙잡아준 밧줄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다니엘은 그 팔찌를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손목에 차기엔 너무 작았으니까 가느다란 줄에 꿰어 목에 걸었어요. 셔츠 안쪽에서 가슴팍에 닿는 차가운 은의 감촉이 다니엘에게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다니엘은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장학금을 받아 의대에 진학했어요. 입양 서류 한 귀퉁이에 생부의 직업이 의사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버린 아버지가 의사라면 나는 그보다 더 대단한 의사가 되겠다. 다니엘은 그 한 줄을 가슴에 품고 의대 6년을 버텼어요. 의대를 마친 뒤에는 미 해군 군의관으로 자원했습니다.
중동 파병 전함에서 복무하던 중 폭발 사고로 중상을 입은 병사들을 치료하면서 기존 지혈제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눈앞에서 피를 멈출 수 없어 병사가 숨지는 걸 지켜봐야 했던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밤마다 의무실에서 연구 노트를 썼고 복무 중에 쓴 논문 한 편이 미국 군사의학 저널에 실리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대 후 다니엘은 그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바이오 지혈 기술에 특허를 냈어요. 그리고 그 특허 하나로 벤처 회사를 세웠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의 긴급 승인을 받자 전국군 병원과 응급실에서 주문이 쏟아졌고 대형 투자 회사들이 줄을 섰어요. 33이 되던 해 다니엘의 회사는 기업 가치가 수조 원을 넘기며 미국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꼭대기에서도 다니엘의 가슴 한켠은 늘 비어 있었어요. 전환점이 된 건 양어머니 수전 일순의 병이었습니다. 양어머니가 췌장암 판정을 받은 건 다니엘이 34 되던 해였어요. 양아버지 토마스는 이미 몇 해 전 화재 현장에서 다친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뒤였고 양어머니 수전은 집 침대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매일 곁에서 약을 챙기고 식사를 떠먹여 드렸습니다. 수저를 잡을 힘도 없으면서 다니엘의 목에 걸린 팔찌를 손가락으로 만지며 말했어요. 다니엘, 엄마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뭐든요, 엄마. 내 진짜 엄마를 찾아라. 그분도 널 찾고 있을 거야. 엄마가 제 진짜 엄마예요. 그럼 한 명 더 만나렴. 엄마가 둘이면 더 좋잖아. 수저는 웃었습니다. 평생 교단에서 아이들을 보살피던 사람다운 따뜻하고 담담한 웃음이었어요. 일주일 뒤 수저는 다니엘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다니엘은 팔찌를 손에 쥐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준 사람은 토마스와 수전뿐이었어요. 이제 둘 다 세상에 없었습니다. 남은 건 이 작은 팔찌 하나, 그리고 이걸 채워줬을 누군가뿐이었죠. 다니엘은 양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고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입양 기록을 추적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었어요. 매일 새벽 1시간씩 한국어 교재를 펼쳤고 한국인 교포 선생님을 붙여 회화 수업을 받았습니다. 언젠가 어머니를 만나면 통역 없이 직접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으니까요. 입양 기록 서류에는 출생지가 한국 서울, 경기도의 한 보육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팔찌 안쪽의 이니셜과 날짜를 전문가에게 의뢰했고 돌아온 답은 한글 이니셜 2글자와 1989년의 어느 날짜였습니다. 그 무렵 다니엘의 회사에 한국의 청암바이오 홀딩스로부터 협력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니엘이 개발한 바이오 지혈 기술을 공동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시키자는 내용이었어요. 다니엘은 서류를 읽다가 청암바이오 대표의 이름에서 손이 멈추었습니다. 최정민 외과의사 출신. 입양 서류에 적혀 있던 생부의 직업과 맞아떨어졌어요. 다니엘은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자기를 낳은 사람을 찾는 것, 그리고 왜 자기가 보육원에 버려졌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다니엘은 비밀리에 조사팀을 꾸려 보육원 기록과 출생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 방송사의 인터뷰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다니엘은 셔츠 안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에서 올 때 손목에 채워져 있던 팔찌입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채워주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은 저의 뿌리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찾고 싶습니다. 그 방송이 나간 저녁 경기도 외곽의 작은 한약방에서
예순이 넘은 여자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36년을 기다린 그 은팔찌가 화면 속에서 혜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약방 바닥에 깨진 찻잔 조각을 치우는 것도 잊은 채 텔레비전 앞에 쪼그리고 앉아 같은 뉴스가 다시 나오기만 기다렸어요. 하지만 같은 장면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경은 원룸으로 돌아와 옷장 맨 위 칸에서 낡은 과자 상자 하나를 끌어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36년 전 신말자 여사 측에서 보내왔던 사진 서너 장이 들어 있었어요. 모서리가 누렇게 바랜 사진들이었습니다. 혜경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한 장씩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불 위에 누워있는 아기, 작은 장난감을 쥐고 있는 아기. 혜경의 눈이 첫 번째 사진 속 아기의 손목에서 멈추었어요. 왼쪽 손목에 헐렁하게 감긴 은팔찌가 보였습니다. 보육원에 보내기 전에 찍은 이 사진에는 분명히 팔찌가 찍혀 있었어요. 텔레비전 속 그 남자의 목걸이에 매달려 있던 것과 똑같은 팔찌였습니다. 혜경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하나. 36년 만에 처음 소리 내어 부른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경은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표 번호는 자동응답만 돌아갔고 안내 데스크를 겨우 연결해도 시청자 의견은 홈페이지로 접수해주세요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혜경은 컴퓨터를 다룰 줄 몰랐습니다. 한약방 젊은 직원에게 부탁해서 검색을 해봤지만 다니엘 윌슨이라는 사람에게 연락할 방법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니엘 쪽에서 먼저 혜경을 찾아냈습니다. 다니엘이 한국에서 고용한 조사팀은 보육원 기록과 팔찌의 이니셜을 교차 대조해 윤혜경이라는 이름에 도달했어요. 경기도 외곽 한약방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한 뒤 조사팀 직원이 직접 한약방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윤혜경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다니엘 윌슨 씨가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혜경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한약방 의자를 붙잡고 겨우 주저앉으면서 물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제 아들인가요? 그건 직접 만나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약속 장소는 서울의 한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혜경은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지만 소매 끝이 해져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손에는 낡은 과자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들이 들어있는 그 상자요. 찻집 안쪽 자리에 키가 크고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작은 여자를 보았어요. 흰 머리카락이 섞인 단발머리에 볼이 움푹 들어간 마른 얼굴, 두 손으로 상자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혜경이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다니엘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민의 젊은 시절과 닮은 눈매, 자기를 닮은 입모양. 36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의 얼굴 위에 겹쳐졌습니다. 미안하다. 혜경의 입에서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다니엘이 성큼성큼 걸어와 혜경을 두 팔로 껴안았습니다. 혜경의 머리가 다니엘의 가슴팍에 닿았을 때 코트 안쪽에서 차가운 금속이 이마에 스쳤어요. 목걸이에 매달린 은팔찌였습니다. 혜경이 그 팔찌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36년 전 아기 손목에 감아주었던 그 팔찌가 이 큰 남자의 가슴 위에서 혜경의 손가락 사이에 놓여 있었어요. 혜경은 팔찌를 쥔 채 소리를 죽이고 울었습니다. 다니엘이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한국에 오기 전 1년 넘게 한국어를 배웠지만 막상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발음은 어눌했지만 엄마라는 두 글자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혜경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이듯 흔들렸고 다니엘이 얼른 부축해서 자리에 앉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해경이 과자 상자를 열어 사진을 꺼냈습니다. 다니엘 옆에는 통역을 도와줄 조사팀 직원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해경은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36년 전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말자 여사가 호텔로 불러내 서류를 늘어놓았던 일, 아이를 맡기면 사진을 보내주겠다는 약속, 병원에서 아기를 내려놓았던 그날, 서울에 올라와 아이를 보려 했으나 변호사에게 막혔던 일, 그리고 3년 뒤 사진이 끊겼던 것까지. 다니엘은 통역을 들으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릎 위에 놓인 주먹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다니엘이 통역 직원을 통해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저를 보육원에 보낸 걸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을 거야. 내 아버지한테는 내가 유산됐다고, 엄마가 떠났다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 거짓말을 한 사람이 할머니라는 사람이고요. 그래. 다니엘은 찻잔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찻잔 속 보리차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해경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해경의 손은 약재를 오래 만져서 거칠었고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어요. 다니엘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이번에는 통역 없이 직접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제가 있어요. 발음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해경은 아들의 말을 알아듣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해경이 아들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도 너는 처음부터 사랑받아야 할 아이였어. 그날 저녁 다니엘은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차창 위로 흘러갔지만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해경의 해진 소매 끝, 약재 냄새가 밴 거친 손, 그리고 미안하다만 반복하던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36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36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좁은 원룸에서 낡은 사진 서너 장을 벽에 붙여놓고 아들이 좋은 데서 잘 크고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요. 그 사이 아들은 바다 건너에서 남의 나라 말을 배우고 남의 나라 이름을 달고 자기가 왜 버려졌는지도 모른 채 이를 악물고 살아왔습니다. 차가 청암바이오홀딩스 본사 건물 앞을 지나갈 때 다니엘은 운전기사에게 잠깐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다니엘은 36층짜리 유리 건물을 올려다보았어요. 꼭대기층에 청암바이오의 로고가 파란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건물 안 어딘가에 자기를 버린 아버지가 있고 저 건물을 세운 돈 뒤에 자기를 고아원에 갖다 버린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코트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한참을 그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어요. 시작하자. 다니엘이 청암바이오홀딩스 본사를 처음 방문한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구두 소리가 울렸어요. 천장까지 뚫린 유리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로비 한가운데에 청암바이오의 슬로건이 금색 글씨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생명을 위한 헌신, 100년의 약속. 다니엘은 그 글귀를 올려다보며 속으로 비웃었어요. 자기 손자를 고아원에 버린 집안이 생명을 위한 헌신이라니. 안내 직원이 36층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무거운 원목 문이 열리자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가운데 서 있던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빛이 섞인 머리카락, 넓은 이마, 선한 눈매. 다니엘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30년 뒤로 보내놓은 것 같았거든요. 최정민, 청암바이오홀딩스 대표, 다니엘의 생부였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정민입니다. 정민의 악수는 단단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차가웠어요. 다니엘은 그 손을 잡는 순간 36년 전 어머니, 혜경의 손을 잡아주었을 바로 이 손이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림 없이 유지했어요. 다니엘 윌슨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통역 없이 한국어를 구사하는 다니엘을 보고 정민이 눈을 약간 크게 떴습니다. 한국어를 잘하시네요. 어릴 때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자랐지만 한국어는 따로 공부했어요. 정민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전략실 최서준입니다. 33,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감색 양복을 입은 청년이었어요. 정민의 둘째 아들. 다니엘에게는 배 다른 동생이었습니다. 서준은 인사할 때 허리를 깊이 숙였고 웃을 때 보조개가 살짝 들어갔어요. 아버지를 닮은 보조개였습니다. 다니엘은 그걸 보며 생각했어요. 나한테는 없는 보조개. 이 사람한테는 있는 보조개. 같은 아버지인데 받은 것이 이렇게 다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소파 옆에 서류 파일을 안고 서 있던 여자였어요. 사내 법무팀 서지우 변호사입니다.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안경을 쓴 여자였습니다. 악수할 때 눈을 똑바로 마주치는 사람이었어요. 네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고 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윌슨 대표님의 지열기술 논문은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저도 외과의사 출신이라 현장에서 그 기술이 얼마나 절실한지 잘 압니다. 다니엘은 정민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고아원에 버려진 건 모른 채 36년을 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삼켰어요. 협력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었습니다. 서지우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때 회장실 문이 아무런 노크 없이 벌컥 열렸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딱딱 두드리는 소리가 먼저 들어왔어요. 뒤이어 향수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백발을 단정하게 올려 묶고 검은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노부인이 들어섰어요. 목에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허리가 팽팽하게 곧은 자세로 방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신말자 여사였습니다. 정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지금 미팅 중인데요. 알아. 미국에서 큰 손님이 오셨다면서. 얼굴이나 보러 왔다. 신말자 여사가 다니엘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한번 훑어보았어요. 호텔 커피숍에서 36년 전 해경을 훑어보았던 것과 똑같은 눈길이었습니다. 물론 신말자 여사는 이 남자가 자기가 버린 그 악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어요. 젊은 사람이 대단하구만. 한국계라면서. 다니엘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게 유지했어요. 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래, 부모가 한국분이야? 네. 하지만 어릴 때 헤어져서 아직 찾고 있는 중입니다. 신말자 여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더니 정민에게 말했습니다. 정민아, 끝나면 내려와. 할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서 점점 멀어졌어요. 다니엘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자기 앞에 서 있던 사람이 갓 태어난 자기를 담요에 싸서 보육원에 갖다 버리라고 명령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하고 향수 냄새를 풍기며 젊은 사람이 대단하구만이라고 말한 그 사람이요. 다니엘은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 순간 다니엘의 시야 끝에서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서지우 변호사의 얼굴이었어요. 신말자 여사가 들어왔을 때부터 서지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서류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해 있었고 신말자 여사가 나간 뒤에도 한참을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류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걸 보니 속으로 무언가를 삼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직은 뭔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사람이 신말자 여사에 대해 무언가 불편한 것을 품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마무리되고 서준이 다니엘을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했습니다. 윌슨 대표님, 다음에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한국 음식 괜찮으세요? 서준의 말투는 꾸밈없이 친절했어요. 다니엘은 잠깐 대답을 머뭇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따뜻한 집에서 아버지 곁에서 자랐겠죠. 좋은 학교에 다니고 부족한 것 없이 자랐을 겁니다. 내가 받았어야 할 것들을 이 사람이 대신 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복잡했어요. 좋습니다. 꼭 한번 하시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혼자가 되자 다니엘은 등을 벽에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신말자 여사의 향수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젊은 사람이 대단하구만.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대단하다고요. 당신이 버린 아기가 이렇게 컸는데 알아보지도 못하면서요. 건물 밖으로 나온 다니엘은 가을 바람을 맞으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조사팀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보육원 기록 추적은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원장은 이미 퇴직했는데 주소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서둘러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신말자 여사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다 알아봐 주세요. 36년 전 일을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주변을 파야 합니다. 전화를 끄는 다니엘은 청암 바이오 건물을 한 번 더 올려다보았습니다. 36층 꼭대기의 파란 로고가 가을 하늘 아래서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 다니엘은 적의 얼굴을 직접 보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나는 그 적은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조차 잊은 얼굴로 살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코트 안쪽의 팔찌를 손으로 쥐었습니다. 차가운 은이 손바닥 위에서 천천히 따뜻해졌어요. 잊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기억나게 해드릴 겁니다. 다니엘의 조사팀이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온 건 청암바이오 첫 방문으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퇴직한 보육원 원장을 찾아낸 겁니다. 경기도 외곽 요양원에 있던 80 넘은 그 원장은 조사팀이 보육원 이름을 꺼내자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오래된 서랍장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언젠가 누군가 찾아올 줄 알았어요. 봉투 안에는 입양 서류 사본과 당시 보육원 접수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접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90년 7월 남아 생후 약 2달. 인수인 청암그룹 비서실. 특이사항 왼쪽 손목에 은팔찌. 이 한 줄이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다니엘은 정민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혜경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엄마, 내일 아버지를 만나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혜경의 숨소리가 잠깐 멈추었어요. 내 아버지를 만난다고? 네. 진실을 말하려고요. 조심해라.
그 집안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야. 엄마가 당한 걸 생각하면 내가 걱정돼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당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니엘은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36년이 지났는데도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심어준 사람들 앞에 내일 가는 겁니다. 다니엘은 주먹을 쥐었어요. 다음 날 저녁 서울 시내의 조용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개인실 문이 열리고 정민이 들어왔습니다. 편한 재킷 차림이었지만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어요. 비즈니스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했으니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윌슨 대표님? 다니엘은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정민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어요. 보육원 접수 기록을 읽던 정민의 눈이 한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인수인 청안그룹 비서실. 정민의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입니까? 1990년 여름 청안그룹 비서실에서 생후 2달 된 남자아이를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그 아이의 손목에는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어요. 다니엘이 셔츠 안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작은 은팔찌가 식탁 위 조명 아래서 빛났어요. 이 팔찌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접니다. 제 한국 이름은 최희안입니다. 정민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아니었어요. 먼저 나온 건 차가운 경계심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정민이 손을 들어 다니엘의 말을 끊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윌슨 대표님, 실례지만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닙니다. 재벌가 대표를 하다 보면 없는 인연을 만들어서 접근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보육원 서류 같은 건 돈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팔찌가 진짜라는 증거가 뭡니까? 다니엘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었으니까요. 팔찌 안쪽을 보십시오. 정민이 팔찌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글씨로 새겨진 이니셜 2글자와 날짜. 정민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 이니셜은 자기가 직접 보석가게에서 주문해 새긴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딱 하나뿐인 팔찌였어요. 이건 최 대표님이 윤혜경 씨에게 선물한 팔찌입니다. 혜경 씨가 아이를 낳던 날 아기 손목에 직접 채워주었어요. 정민의 손가락이 팔찌 위에서 떨렸습니다. 이니셜을 손끝으로 더듬었어요. 37년 전 자기가 눈 오던 날 혜경에게 건네주었던 바로 그 팔찌가 맞았습니다. 이건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정민은 바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한이는 유산됐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혜경 씨가 유산하고 떠났다고. 유산이 아닙니다. 저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신말자 여사가 혜경 씨에게서 저를 데려갔고 그 뒤에 보육원에 버렸습니다. 혜경 씨에게는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며 사진을 보내놓고 최 대표님에게는 유산됐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정민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꺼냈어요. 혜경 씨가 직접 쓴 각서가 있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서명과 도장까지. 위조입니다. 혜경 씨는 그런 각서를 쓴 적이 없어요. 신말자 여사가 변호사를 시켜 만든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정민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36년간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것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걸 이 순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소리 없이 울던 정민이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혜경 씨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살아계십니다. 경기도 외곽 한약방에서 일하고 계세요. 36년을 아들이 좋은 데서 잘 크고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사셨습니다. 정민의 어깨가 한 번 더 크게 떨렸어요. 고개를 떨구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인했어야 했는데, 내가 직접 찾아갔어야 했는데, 어머니 말만 믿고 36년을. 다니엘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아버지의 우는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예상치 못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도 속은 거구나. 이 사람도 36년을 잃어버린 거구나. 하지만 다니엘은 그 감정을 밀어냈어요. 아직은 전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합시다. 저와 최 대표님의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하면 일주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검사는 신말자 여사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에게도요. 정민은 다니엘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다니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정민이 먼저 일어나 나갔습니다. 두 사람 다 밥을 한 숟갈도 뜨지 못했어요. 상위의 음식은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혼자 남아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아버지의 미안합니다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36년 만에 처음 들은 아버지의 사과였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아직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다니엘과 정민은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나란히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올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정민이 그날 병원에 검사를 예약하면서 비서실을 통해 일정을 잡았어요. 개인 건강검진이라고만 말했지만 비서실 실장은 20년 넘게 신말자, 여사의 눈과 귀 역할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대표가 갑자기 외부인과 함께 대학병원 진단검사의학과를 예약한다? 그것도 건강검진이 아니라 유전자 검사를? 비서실 실장은 예약 내역을 확인한 뒤 곧장 신말자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사님, 대표님께서 오늘 대학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미국 사람 다니엘 윌슨이라는 사람과 함께요.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신말자 여사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어느 병원이야? 비밀은 이미 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말자 여사는 새어나간 비밀을 그냥 둘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말자 여사는 비서실 실장의 전화를 받은 그 밤 서재에 홀로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그 네 글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6년 전 담요에 싸서 보육원으로 보냈던 그 아기가 미국에서 자라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수조원짜리 회사를 가진 사업가가 되어서요. 보통 사람이라면 놀라거나 두려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신말자 여사는 달랐어요. 이 사람은 36년 동안 이 집안의 모든 비밀을 틀어쥐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놀라는 대신 계산을 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끝입니다. 정민이 진실을 알게 되고 세상이 알게 되고 그 순간 자기가 36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요. 손자를 버리고 아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전부 드러나는 겁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신말자 여사는 비서실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미국 사람 있잖아. 한국에 온 뒤로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갔는지 전부 알아내. 비서실은 이틀 만에 다니엘의 동선을 정리해 올렸어요. 호텔, 조사팀 사무실, 한정식집, 대학병원, 그리고 한 곳이 더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약방. 비서실 실장이 보고서에 한 줄을 덧붙였어요. 해당 한약방 직원 윤혜경, 여 60세. 신말자 여사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수첩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윤혜경이 아직 살아 있었어? 36년 만에 다시 마주친 이름이었습니다. 신말자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 아이가 혜경을 먼저 찾아낸 겁니다. 혜경이 입을 열었다면 36년 전 일을 전부 말했을 거예요. 상황은 신말자 여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신말자 여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지시했어요. 첫째, 혜경의 한약방에 보건소 점검을 넣을 것. 약사 자격증 없이 일하고 있으니 무자격 조제 혐의로 신고하면 충분했습니다. 혜경의 생활 기반을 먼저 흔들어 놓으려는 거였어요. 둘째,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꿀 것. 이건 병원 쪽에 직접 손을 쓰는 일이라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신말자 여사는 사내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서지우 변호사 있지? 나한테 오라고 해. 서지우가 신말자 여사의 자택 서재로 불려간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신말자 여사는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우리 회사 대표가 외부인과 대학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더구나. 회사 입장에서 민감한 문제야. 법무팀에서 병원 쪽에 연락해서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적절히 처리해. 적절히 처리하라. 서지우는 그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결과를 바꾸라는 뜻이었어요. 여사님,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는 내가 안 생기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게 법무팀 일이지. 신말자 여사의 눈이 서지우를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서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서류 봉투를 들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봉투 안을 확인했어요. 병원 이름, 검사 접수 번호, 담당 의사 이름까지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비서실이 이미 다 알아놓은 거였죠. 서지우는 신말자 여사의 지시대로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조작하는데 직접 손을 대지는 않았어요. 신말자 여사가 수첩에서 꺼낸 다른 사람, 병원 쪽에 줄이 닿는 사람이 실제 조작을 했습니다. 서지우의 역할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 뒷정리를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서지우는 그 과정에서 모든 정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본 검사 결과와 바뀐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요. 한편 혜경에게도 일이 터졌습니다. 한약방에 갑자기 보건소 점검이 나온 건 검사 이틀 뒤였어요. 약재 보관 상태, 위생관리, 직원 자격증 확인. 점검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무자격 조제 행위 의심이라는 통보가 한약방 사장에게 내려왔어요. 혜경은 약사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약재 정리와 상담 보조만 해왔고 직접 조제를 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신고 내용에는 윤혜경이 약재를 직접 조제하여 판매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약방 사장이 혜경을 불렀어요. 혜경 씨, 나도 알아. 혜경 씨가 그런 적 없다는 거. 근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나오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조사가 끝날 때까지 나오지 마. 혜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36년 전에도 이렇게 갑자기 벽이 세워졌었어요. 변호사가 나타나고 법이라는 말로 길을 막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던 그때와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혜경은 원룸으로 돌아와 다니엘에게 전화했어요. 이하나, 한약방에서 나오라고 했어. 보건소에서 갑자기 점검이 나왔는데 거짓 신고가 들어온 것 같아. 다니엘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엄마, 그거 우연이 아니에요. 신말자 여사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마세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으러
병원에 간 건 다니엘과 정민이었어요. 담당 의사가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두 분의 유전자 대조 결과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유전자 마커 비교 결과 부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일치율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의대를 나온 사람이었으니 수치가 뭘 뜻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팔찌가 있었고 보육원 기록이 있었고 날짜가 맞았고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는데 유전자만 안 맞는다고요? 정민의 얼굴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눈에 실망과 경계심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윌슨 대표님, 이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결과지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 결과지가 가짜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재검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재검사를 해도 결과는 같을 텐데요. 담당 의사의 말에 다니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사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어요. 의사의 시선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다니엘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온 뒤 정민이 주차장에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서 온기가 빠져 있었어요. 윌슨 대표님, 저도 당신이 내 아들이기를 바랐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양해각 사건은 계속 진행하겠지만 개인적인 문제는 여기서 정리합시다. 차 문이 닫히고 정민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다니엘은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어요. 혼자 남은 주차장에서 다니엘은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한번 쳤어요. 손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은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36년 전에도 거짓말을 했어요. 다른 병원에서 다시 합니다. 당신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날 밤 신말자 여사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수저를 들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정민에게 물었어요. 정민아, 그 미국 사람 거는 잘 됐느냐? 네, 어머니. 정리됐습니다. 정민의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신말자 여사는 국을 떠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말자 여사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지우는 신말자 여사의 지시를 따르는 척하면서 병원 진단검사의학과의 법무팀 업무 확인 명목으로 접근했었어요. 검사 결과 원본 파일과 정민에게 전달된 결과지가 다르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원본에는 친자 확률 99.98%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지우는 그 원본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서지우의 손이 복사기 위에서 잠깐 멈추었어요. 이 종이 한 장을 들고 나가는 순간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신말자 여사를 적으로 돌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서지우는 복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따뜻하게 나온 종이를 서류 파일 사이에 끼워 넣고 병원을 나왔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는 서지우의 서랍 안에서 진실이 필요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피 묻은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나온 그 밤, 호텔로 돌아온 다니엘은 조사팀 팀장을 불렀어요. 새벽 2시까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전략을 다시 짰습니다. 검사 결과가 조작됐습니다. 신말자 여사 쪽에서 병원에 손을 썼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의 눈이 흔들렸어요. 조작한 사람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다니엘은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어요. 첫째, 신말자 여사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재검사를 받는 것. 다니엘은 미국 본사를 통해 일본 도쿄의 유전자 분석 전문 기관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자기 혈액은 직접 채취해서 보내면 되었고, 문제는 정민의 검체였어요. 정민이 등을 돌린 상태에서 혈액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정민이 청암 바이오 본사에서 매년 받는 건강검진 기록에서 보관 혈액 샘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어요. 둘째, 36년 전의 증인을 찾는 것. 보육원 원장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신말자 여사가 혜경에게서 아기를 데려간 과정을 직접 아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조사팀이 파고든 건 당시 신말자 여사의 비서였습니다. 36년 전 아기를 담요에 싸서 보육원에 데려간 그 사람이요. 이름은 박순영. 현재 70을 넘긴 나이로 은퇴 후 부산 근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직접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좁은 골목 끝에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이 있었어요. 대문을 두드리자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샜고 손등에 검버섯이 가득했어요. 박순영 선생님이십니까? 누구세요? 다니엘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말했습니다. 1990년 경기도 보육원에 아기를 데려다 주신 적이 있으시죠? 박순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문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다니엘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이날이 오는구나. 다니엘을 안으로 들인 박순영은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여왔어요. 찻잔을 내려놓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날 여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기를 데리고 경기도로 가라고. 조용한 보육원을 알아봤으니 거기 맡기라고요. 아기가 담요 안에서 자고 있었는데 왼쪽 손목에 작은 팔찌가 채워져 있었어요. 보육원 직원이 빼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말렸습니다. 박순영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어요. 나는 그때 여사님한테 물었어요. 이 아기가 누구 아이냐고. 여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알 필요 없다. 시키는 대로만 해. 그 한마디였어요. 다니엘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아기가 도련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때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한 짓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박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지요. 36년이나 속에 담아두고 살았으니 이제는 말해야지요. 다니엘은 박순영의 증언을 녹음했습니다. 날짜, 장소, 신말자 여사의 지시 내용, 보육원 이름까지. 박순영은 기억을 더듬으며 하나하나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다니엘에게 조사팀이 또 하나의 소식을 전했어요. 36년 전 혜경의 출산을 담당했던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낸 겁니다. 은퇴 후 경기도에서 작은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 의사는 당시 신말자 여사 쪽 사람들이 산부인과에 와서 아기를 데려간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출산 기록부에 아기의 이름과 날짜가 남아 있었고 의사는 그 기록부 사본을 제공했어요. 증거가 하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접수 기록, 퇴직 비서의 증언 녹음, 산부인과 출산 기록. 여기에 도쿄의 재검사 결과까지 나오면 신말자 여사의 36년 전 거짓말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 가장 큰 걱정은 증거가 아니었어요. 바로 어머니 혜경이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혜경은
원룸에서 하루 종일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다니엘은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혜경의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어준 혜경의 얼굴이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어요. 밥을 제대로 먹지 않은 게 분명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컵 하나와 빈 봉지라면 하나만 놓여 있었어요. 엄마, 밥 드셨어요? 응, 먹었어. 다니엘은 아무 말 없이 코트를 벗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 반통과 달걀 2개,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한 팩이 전부였습니다. 다니엘은 냉장고를 닫고 신발을 신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근처 마트에서 쌀, 된장, 두부, 콩나물, 계란, 참기름을 사왔습니다. 부엌에 서서 밥을 안 치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된장을 풀 때 손이 서툴렀지만 군의관 시절 전함 조리실에서 배운 솜씨가 있었습니다. 두부를 손으로 뚝뚝 잘라 넣고 콩나물을 한 줌 넣고 마지막에 파를 송송 썰어 올렸어요. 밥상을 차려 혜경 앞에 놓았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혜경은 상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네가 왜 엄마한테 밥을 해주니? 엄마가 저한테 못 해주셨던 36년치 밥이에요. 이자까지 쳐서 갚으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혜경의 눈에 물기가 맺혔어요. 고개를 숙이고 수저를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는데 뜨끈한 국물이 속으로 내려가면서 눈물이 같이 흘러내렸어요. 36년 전 정민이 계단에서 끓여다 준 미역국을 마셨을 때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기 밥을 걱정해 주는 것. 그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어요. 다니엘은 혜경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맞은편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곧 끝납니다. 너 혼자 그 사람들이랑 싸우는 거 아니지? 혼자가 아닙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길 바라면서요. 지금 다니엘의 손에는 보육원 기록, 비서의 증언, 산부인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다니엘이 모르는 곳에서 서지우의 서랍 안에 원본 검사 결과 복사본이 놓여 있었어요.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에 놓이는 순간 36년간 닫혀있던 문이 열릴 겁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다니엘은 청암바이오 홀딩스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처음 이 건물에 왔을 때와 같은 대리석 바닥이었고 같은 금색 슬로건이 벽에 새겨져 있었어요. 생명을 위한 헌신, 100년의 약속. 하지만 오늘 다니엘의 가방 안에는 양해각서가 아니라 5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36층 회장실. 정민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 서준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두 사람 앞에 서류를 하나씩 꺼내 놓았어요. 보육원 접수 기록, 퇴직 비서 박순영의 증언 녹음 파일, 산부인과 출산 기록, 도쿄 재검사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대학병원의 원본 검사 결과지. 최 대표님께 전달된 친자 불일치 결과는 조작된 것입니다. 원본은 친자 확률 99.98%, 도쿄 재검사 결과도 99.97%입니다. 정민은 원본 결과지를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종이를 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고개를 돌려 서준을 바라보았어요. 서준아, 이 사람이 내 형이다. 서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다니엘과 아버지를 번갈아 보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정민이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서준은 듣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서준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눈을 붉힌 채 다니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형,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형이 겪은 일도, 형이 있다는 것도요.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동생을 미워할 수 없다는 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때 회장실 문이 노크 없이 열렸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먼저 들어왔어요. 신말자 여사였습니다. 비서실에서 다니엘이 다시 회사에 왔다는 보고를 받고 올라온 것이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신말자 여사의 눈이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훑었어요. 보육원 기록, 출산 기록, 유전자 검사 원본 결과지. 원본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신말자 여사의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곧 표정을 추슬렀어요. 정민아,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정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6년간 어머니 앞에서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아들이 충혈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가 한 겁니까? 내 아이를 보육원에 버린 게, 혜경 씨한테 거짓 약속을 한 게, 나한테 유산이라고 거짓말을 한 게, 검사 결과까지 조작한 게 전부 어머니가 한 겁니까? 신말자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하지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서류가 전부 나와 있었으니까요. 대신 신말자 여사는 36년간 해온 방식 그대로 자기가 옳다는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 집안을 지키려고 한 거다. 신말자 여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정민아, 내가 그 여자한테서 난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됐겠니? 정략 결혼이 깨지고 건설사 투자가 날아가고 이 회사가 지금처럼 될 수 있었겠어? 내가 다 너를 위해서, 이 집안을 위해서 한 일이야. 다니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말자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저를 위해서요? 갓난아기를 담요에 싸서 보육원에 갖다 버리는 게 집안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어머니한테 거짓 사진을 보내면서 잘 키우고 있다고 속이는 게 사랑이었습니까? 신말자 여사가 다니엘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처음으로 이 남자를 제대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선한 눈매가 정민을 닮았고 입모양이 혜경을 닮았어요. 36년 전 담요 안에서 잠들어 있던 그 아기의 얼굴이 신말자 여사의 머릿속에서 잠깐 스쳤습니다. 하지만 신말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뭘 안다고. 재벌가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내가 뭘 알아. 저는 압니다. 다니엘이 한 걸음 다가섰어요. 저는 미국에서 혼자 컸습니다. 학교에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컸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부모가 왜 나를 버렸을까 생각하면서 컸습니다. 이 팔찌 하나를 목에 걸고 날 사랑한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36년을 버텼어요. 다니엘이 셔츠 안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작은 은팔찌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빛났어요. 이걸 채워준 사람은 당신을 믿고 아이를 맡겼습니다. 잘 키워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그 믿음을 배신하고 아이를 쓰레기처럼 버렸어요. 그리고 36년이 지나서 그 아이가 돌아오니까 이번에는 검사 결과를 조작해서 또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게 집안을 지키는 겁니까? 신말자 여사의 입술이 떨렸어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6년간 이 집안의 모든 사람을 자기 말 한마디로 움직여온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자기가 버린 아이가 눈앞에 서서 진실을 하나하나 꺼내놓자 평생 처음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민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 이사회에서 어머니의 명예회장 직함을 안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신말자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정민아, 내가 감히가 아닙니다, 어머니. 36년 늦었습니다. 신말자 여사는 정민의 눈을 들여다보았어요. 거기서 처음 보는 것을 읽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실망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실망. 아들이 더 이상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 신말자 여사는 그 눈을 보고 알았습니다. 신말자 여사가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구두 소리가 느려졌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었어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문이 닫혔어요. 구두 소리가 복도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36층 회장실을 나선 신말자 여사의 어깨가 처음으로 굽어 있었다는 걸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엘리베이터에 혼자 탄 신말자 여사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이 한순간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할 때까지 신말자 여사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감은 눈 사이로 물기가 한 줄 흘러내렸어요. 그것이 후회의 눈물인지 자존심이 무너지는 분함인지 그건 신말자 여사 본인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주 금요일 정민은 기자회견을 열어 36년간의 진실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청암바이오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신말자 여사의 명예회장 직함을 해임했어요. 인터넷 뉴스 게시판에는 신말자 여사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고 신말자 여사는 자택에 틀어박혀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날 다니엘은 혜경을 데리고 청암바이오 본사를 찾았습니다. 회장실에서 정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준도 함께였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고 혜경이 안으로 들어섰어요. 정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36년 만에 마주 섰어요. 정민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샜고 혜경의 볼은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23세 약대생과 25세 의대생은 어느새 60이 넘은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정민은 혜경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이 떨리기만 했습니다. 혜경이 먼저 말했어요. 많이 늙었네요, 여보. 혜경의 입에서 나온 건 이름이 아니라 36년 전의 호칭이었습니다. 혜경 자신도 놀란 것 같았어요. 귀가 빨갛게 물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한 발 다가서더니 혜경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준이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정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혜경 씨, 미안하오. 내가 찾았어야 했소. 어머니 말만 믿지 말고 직접 뛰어다녔어야 했는데. 그 각서가 가짜라는 걸 의심했어야 했는데. 36년 동안 당신은 혼자서 버티고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혜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울면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나요. 무릎 꿇지 마요. 혜경이 정민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정민이 일어서자 두 사람의 키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혜경의 머리가 정민의 턱 아래쯤에 왔어요. 36년 전 계단에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던 그때와 같은 높이였습니다. 살아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그것만 되면 됐어요. 혜경이 정민의 가슴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정민이 떨리는 팔로 혜경의 어깨를 감쌌어요. 혜경의 어깨가 36년 전보다 훨씬 마르고 작아져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두 사람이 서로를 안고 울고 있는 모습, 상상으로만 그려보았던 장면이 눈앞에 있었어요. 혜경이 고개를 돌려 다니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이리 와, 이하나. 다니엘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혜경이 한쪽 팔로 다니엘을 끌어안았어요. 정민도 다니엘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다니엘의 입에서 36년간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말이 나왔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또렷했습니다. 아버지. 정민의 어깨가 크게 떨렸어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두 글자에 36년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정민은 대답 대신 다니엘의 등을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서준은 소파 옆에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조용히 다가와서 다니엘의 곁에 섰습니다. 다니엘이 고개를 돌려 서준을 보았어요.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앞으로 잘할게요. 다니엘이 한 손으로 서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네 사람이 회장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36년간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뒤 다니엘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혜경이 함께였습니다. 다니엘이 혜경에게 미국에 가서 양부모의 무덤에 인사를 드리자고 한 것이었어요. 미시간은 초겨울이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찬바람이 불었고 마른 낙엽이 묘지 잔디 위에 흩어져 있었어요. 나란히 놓인 두 개의 비석 앞에 혜경이 섰습니다. 토마스 윌슨, 수전 윌슨. 혜경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국식 묘지에 한국식 절은 어울리지 않았지만 혜경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잔디에 닿을 때까지 깊이 숙였어요. 우리 아들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혜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해줘야 했던 걸 대신 해주셨습니다. 아침마다 팬케이크를 구워주셨다면서요. 학교에서 울고 돌아온 아이를 안아주셨다면서요. 이 팔찌를 보여주면서 내 엄마가 널 사랑했다고 말해주셨다면서요. 혜경이 비석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혜경은 그 돌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아들을 살렸습니다. 제가 36년 동안 해주지 못한 말을 어머님이 해주셨어요. 이 은혜는 평생 갚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혜경 옆에 서서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두 명의 어머니가 한자리에 있었어요. 한 분은 비석 아래에, 한 분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주머니에서 팔찌를 꺼냈어요. 혜경에게 돌려주기 위해 목에서 풀어둔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돌려드릴게요. 이제 제가 옆에 있으니까 팔찌 대신 저를 보시면 됩니다. 혜경이 팔찌를 받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기 손목에나 맞을 작은 팔찌가 혜경의 거칠고 마른 손 위에서 빛났습니다. 혜경은 팔찌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고맙다, 이하나. 엄마한테 돌아와줘서. 그해 겨울 다니엘은 자기 회사 이름으로 재단을 하나 설립했습니다. 혜경 프로젝트. 해외 입양인들이 생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상봉 비용과 법률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다니엘은 말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팔찌가 있었고 증거가 남아 있었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에는 아무런 단서 없이 평생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재단은 그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이름은 36년을 기다려준 제 어머니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혜경은 그 재단의 첫 번째 상담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보낸 뒤 평생을 기다린 어머니, 낯선 나라에서 자란 뒤 뿌리를 찾으려는 입양인. 그 사이에 앉아
양쪽의 마음을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두 쪽의 아픔을 다 겪어본 혜경밖에 없었어요. 혜경은 매주 2번씩 재단 사무실에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필리핀에서, 때로는 덴마크에서, 때로는 미국 중부의 작은 도시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우리 엄마가 저를 왜 보냈는지 알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혜경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자기가 36년간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 해주었습니다. 버린 게 아닙니다. 지킬 수 없어서 보낸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저는 압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혜경은 작은 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혜경이 30년 넘게 일했던 그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한약방에서 익힌 약초 지식을 살려 약초차와 건강 상담을 하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혜경이네 약초차방. 30년을 남의 가게에서 일하던 혜경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건 가게를 연 겁니다. 개업날 다니엘이 미국에서 화환을 보냈어요. 화환 리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의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 아들 이한 올림. 혜경은 그 화환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60년을 살면서 자기 이름이 적힌 간판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약초 끓이는 냄새가 봄바람에 실려 바깥으로 퍼졌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에 혜경의 가게가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안쪽으로 혜경이 보였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대추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어요. 팔찌는 여전히 혜경의 가느다란 손목에 조금 헐렁했습니다. 혜경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엄마, 점심 뭐 먹었어요? 다니엘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였어요. 혜경은 대추차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웃었습니다. 가게 앞 분식집에서 김밥이랑 떡볶이. 또 김밥이요? 엄마, 고기 좀 드세요. 김밥이 제일 맛있는 걸 어떡하니? 혜경이 웃었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혜경은 가게 문 앞에 잠깐 나와 섰어요. 벚꽃잎이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손목의 팔찌를 내려다보았어요. 이니셜 2글자와 날짜가 봄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36년 전 차가운 계단에 앉아 김밥을 먹으며 울었던 23세 혜경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벚꽃이 날리는 자기 가게 앞에서 아들의 전화를 받고 웃고 있는 61살의 혜경이 있었어요. 잃어버린 36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아직 충분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